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노년이 되어 아이들 시집장가 가는 걸 지켜보게 된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인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제 직업상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그때마다 종종 이 사연 튜브를 듣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을 지나는 걸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과 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응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아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내와 일찍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얼마나 감격을 했었는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피덩이인 아이를 손에 안으며 느낀 그 뜨거웠던 온도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첫째를 낳았을 때 감격을 누리고 둘째는 또 딸이었는데 이 딸을 낳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르더군요.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 혹여나 손에서 놓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며 안았던 기억이 있네요. 이 두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저는 가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결국에는 저희 아들도 딸도 대학 다 보내고 좋은 곳으로 취직까지 시켜서 노년을 좀 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 첫째 놈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희 첫째는 직장도 좋은 곳으로 잘 가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며 자리를 잘 잡고는 건전한 청년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도 그렇지만 종종 연애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본인들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듯 했는데 그러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지 저와 아내에게 와서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홍기도 찾겠다, 옳다구나, 잘 됐다 싶어서 바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의 첫인상은 상당히 좋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반가워요. 이렇게 얼굴 보게 되어서 좋네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란 사람은 무척이나 예의가 발랐습니다. 처음 일어서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먼저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우리가 앉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앉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먼저 숟가락을 뜨고 난 후에서야 수저를 뜨더라고요. 이런 건 아주 소소한 예의이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씁쓸할 때가 많았는데 이 아이는 뭔가 달랐어요. 모든 면에서 참하고 착하고 성품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기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우리와 우리 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순조롭게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며느리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결혼 후에 첫 명절에 모였는데 아내와 며느리가 밥상을 잘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상하게 밥을 잘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아, 그건 아닌데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그냥 아버님이랑 어머님, 남편이랑 세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생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명절이 되었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더라고요.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며느리가 볼 일이 있어서 본인 혼자 따로 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서 둘이 따로따로 집으로 왔는데 낮에 온 아들과는 달리 저녁 전에 혼자서 온 며느리는 두 손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니 참으로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좀 입이 짧아서요. 그냥 제가 좀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와 봤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사온 거 먹을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차려놓은 거 드세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황당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와 아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의 표정을 보니 아들도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고요. 상황을 보니까 아들 모르게 혼자서 생각하고 저지른 일 같았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 바르고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아서 바로 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간 끌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가, 지금 이거 사오느라고 늦은 거냐? 네? 네, 아버님. 여기가 제가 자주 다니는 음식점들인데 다 맛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 것만 사온 건 아니고 아버님, 어머님 것도 다 사왔어요. 다 같이 먹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다. 그 전에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면 미리 네가 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그걸 말하려는 거야. 여기에서는 밥을 다 차려놨는데 네가 이렇게 밖에서 밥을 다 사오면 여지껏 준비한 이 시애미가 뭐가 되니? 아, 죄송해요. 그 생각은 제가 미처 못했어요. 그래,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처음에는 좀 잘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날은 본인이 사온 음식까지 다 펼쳐서 먹는데 밥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 두었다가 앞으로 또 우리 집으로 오면 그 메뉴들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가족 모임 때부터 음식을 해줘도 또 입에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 아들 녀석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들려온 소리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온 가족이 모이던 날이었는데 또 입에도 음식을 안 대는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고 아들이 뒤에 가서 틈을 타 며느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벼랑간 저희 막내딸이 그 대화를 엿듣는 것 같더니 씩씩거리며 저희한테 오는 거 있죠? 우리 막내는 지 오빠랑은 달리 성질이 고약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화를 잘 내고 남들과도 잘 싸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듣고 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세원이 진짜 미쳤나 봐. 미친 것 같아. 아니, 뭐 저딴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진짜 오늘 아빠 생일이라서 기분 좋게 넘기고 참아보려고 해도 나 진짜 안 되겠어. 나 언니랑 좀 싸워야겠어. 뭐라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글쎄, 오빠가 세언니한테 우리 집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글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길래 그래? 얼른 말해봐. 토 나올 것 같대. 엄마 손은 무슨 쓰레기 손이냐면서 지 발로 만들어도 이딴 맛은 안 나올 것 같다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언니 좀 특이하다는 거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성이 쓰레기일 줄을 몰랐어. 우리 엄마 음식은 내 친구들도 와서 다 반찬 싸가고 다 너도 나도 더 먹고 싶어서 안 달래는 음식인데 지가 뭔데 저 따위로 말을 해? 아우, 열받아. 막내는 말을 하면서 더 열이 받았는지 더 화를 내더군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저도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디 참한 며느라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아들도 화가 났는지 어느 순간 그 둘이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대화를 듣자 하니 참 어이가 없어 한탄스럽더라고요. 당신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도 내 부모님인데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그냥 조금 드는 신용이라도 하든가. 아니, 그것도 난 이제 더 안 바래. 그 말본새가 뭐야 대체?
내가 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래서 나도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생각하고 끝내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전에 사왔었잖아.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 통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쫄쫄 굶고 있는 거 아니야. 입에 안 맞는 걸 어떡해. 그냥 역겨워. 쓰레기 냄새 난다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김치 썰고 야채 썰고 재료 손질하는 것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먹기 싫다고. 이 대화를 밖에 있는 저와 아내, 우리 막내딸이 같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저의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사실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손에 주름 잡힌 우리 아내의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게 못마땅하고 찝찝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비통하면서도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섰어요. 둘 다 그만 못해. 그만 싸우고 당장 나와. 저의 큰 호통에 둘도 아차 싶었는지 빠르게 둘이서 싸우고 있던 방에서 나왔고 저는 거기에서 바로 말을 했습니다. 아가 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네 시애미가 해주는 음식이 쓰레기같이 느껴져? 어? 그 주름 잡힌 손이 더럽게 느껴지느냐 말이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 안사돈은 안 그러시나? 어? 안사돈 손은 깨끗하시냐고. 저는 막 화를 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 진짜 강적이더군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시나요? 저희 엄마 손은 솔직히 아직 주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워낙에 절 젊을 때 낳으셔서 아직도 손이 고우시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차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얘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는 일은 없을 거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갔던 반찬들도 그럼 다 버렸겠네. 나 참. 앞으로는 절대로 뭐 바라지도 말고 명절이나 모임 있어도 그냥 밖에서 만나고 말자. 며느리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알았냐? 네? 아,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죄송한데 김치는 어머님 김치가 맛있어요. 어머님은 김치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을 내뱉는 게 내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는 그 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뭐야? 이게 진짜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김치고 뭐고 이제는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 이렇게 말을 하니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아들 녀석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아들이 혼자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들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다 며느리 혼자 그런 것을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괜찮다고 하고 집밥 먹고 싶다는 놈에게 아내가 밥까지 손수 차려줬었네요.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 며느리는 집에서 밥을 한 번도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간 우리가 싸준 반찬들은 아들 녀석이 혼자 밥 차려 먹으면서 다 먹었고 며느리는 매일 배달 음식에 밖에서 외식하는 것만 좋아해서 늘 그렇게만 끼니를 때웠다고 했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에 밖에 음식에 배달 음식에 인이 바뀌어서 집밥을 안 먹는다는 소리는 들었었기에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부부끼리 알아서 조율하라고 하고는 넘겼습니다. 근데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얼마 뒤에 전해져 온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는데요. 그때는 또 얼마나 장한지 다시 잘해줬습니다. 그래도 임신을 했는데 그대로 박하게 굴 수는 없어서 아내도 저도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또 며느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손자를 낳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다 상관없지만 그저 손주를 예쁘게 낳아준 것이 기특해서 아내가 우리 막내딸을 통해 미역국을 잔뜩 끓여다가 가져다 줬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막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면서 또 대판 며느리랑 싸우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었나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전해주고 조카를 좀 보다가 나오려는데 며느리가 벼랑간 무슨 일인지 미역국에 밥을 차려주겠다며 먹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조카를 한 번 더 보고 나오려는데 뭔가 또 이상해서 주방 쪽으로 가니까 글쎄 그 미역국을 주방에다가 다 흘려보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바로 가서 딸이 말을 했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버리는 거예요? 어머, 아, 이거 버리는 거 아니고 모르고 쏟아져서. 거짓말 하지 마요. 이거 언니가 버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 진짜 정체가 뭐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제는 완전히 지 정체가 탄로가 났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먹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난리를 피워요. 그래요. 버렸어요. 어차피 안 먹을 거 이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얼른 치워버리는 게 낫지. 하여간에 그냥 족 하나 더 보고 나올 것이지. 뭐하러 일찍 나와서는 못 볼 꼴을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통에 제 딸은 너무 화가 나서 제 오빠에게 일러 바쳤고 그것 때문에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난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 미역국을 버렸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그냥 며느리는 버리고 싶어서 버렸다고 했다고 해요. 자기가 시어머니 음식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끝까지 그걸 들이밀어서 이 사달을 만드느냐고 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며느리는 그냥 성격 파탄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아내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떤 음식도 일절 안 해다 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애라 저희 가족은 그렇게 며느리와는 좀 멀어져서 지내게 되었죠. 가끔 가다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 손주 보는 재미로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우리 둘째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할 사윗감이랑 만나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 뒤부터 우리 둘째 딸이랑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날도 둘이 스파크가 막 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그렇게 사고를 칠 줄은 몰랐는데 저희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사위가 될 사람을 한참 보더니 갑자기 경악할 만한 말을 툭 내뱉었어요. 진짜 별로다. 혹시 주변에서 별로란 소리 많이 안 들어요? 평소에 우리 아가씨 눈이 좀 많이 났다고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별로네. 외모도 그렇고 옷차림새도 그렇고 너무 후줄근한데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왜 그런 신뢰되는 말을 해요? 그리고 생긴 게 어떻고 옷이 어때서요? 당장 사과해요.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느끼실걸요? 불똥이 저희한테 튀어 저희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윗감은 보기에 준수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사위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혼낼 수 없었기에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죠. 아가, 왜 그러냐? 준수하고 멋지기만 하구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다 마음이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말은 신경 쓰지 말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라 며느리는 또 본인이 느낀 대로 솔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내가 대신해서 사과할게요.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제가 더 고치면 되죠.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며느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렇게 하고 싶은 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다 하는 사람이면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어디 가서 어른들께 사랑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두 분께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다행히도 성격 좋은 사이가 그 상황을 웃으며 넘어가 줬지만 그게 더 분했는지 며느리는 또 공격을 해댔습니다. 넉살 좋은 척은 아버님, 그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겉으로 웃는 사람이 속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법인데요. 또다시 무례한 말을 내뱉는 며느리 보면서 그때는 저도 참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아가, 도대체 왜 그래? 왜 자꾸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거냐고. 성품 좋고 인물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런 거냐고. 어머, 아버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사람 스펙이 좋으신 건 아니고요?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이면 돈 많으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저기 차고 있는 시계도 보아하니 저거 엄청 명품인데 혹시나 사치벽은 없는지 잘 알고 만나셔야 할 거예요, 아가씨. 급기야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우리 딸이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그게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사위는 청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잘 자리를 잡아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인사를 하러 온 그날도 선물을 주는데 아내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주고 저에게는 명품 와이셔츠를 선물해 주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며느리는 우리 딸이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게 배가 아픈 듯 했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파토내기 위해 험한 말을 뱉은 거였죠. 그걸 보니 너무나 괘씸해서 저는 그 인사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심하게 혼냈고,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진짜로 사고를 친 건 우리 사위가 아니라 그 며느리였어요. 사위는 지금 너무나 저희한테도 잘하고 우리 딸한테도 잘하는 최고의 신랑이자 사위거든요. 제 딸이 결혼한 이후에는 며느리는 뭔가 본인도 성공을 하고 싶었는지 아이를 집에서만 키우면서 원래 다니던 백화점에서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들에게 집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가게를 하나 차려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평소에 백화점에서 일하던 사람답게 요즘 사람들 말로는 뷰티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잘한다고 해서 속눈썹 연장이랑 눈썹 문신을 하는 걸 공부를 해서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해서 아들 녀석도 이 일에 대해서 적당하게 돈 벌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며 흔쾌히 가게를 차려줬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결혼 후에 번 돈으로 모은 8천만 원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가게를 차려줬고 초반에는 일을 잘하고 있는 듯 했다고 했어요. 손님들도 어느 정도 다니고 하면서 일이 잘 되나 싶었는데 며느리의 솜씨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지 금방 손님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 또 업종을 좀 더 늘려야겠다며 네일 아트인가 머시긴가를 또 공부하겠다며 아들의 돈을 쓴 것 같았죠. 중간에는 저랑 아내가 일은 잘하고 있는 건가, 육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애들을 불러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 너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니? 어쩌고 있어 요즘에?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네? 아, 뭐 그런 것까지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뭐? 아니, 부모로서 자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태껏 안 해본 일을 시작한 자식한테 부모가 일이 어찌 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못해. 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하니? 아니, 그거야 뭐 저희가 차린 가게고 제가 알아서 할 건데 물어보시니까 좀 간섭받는 기분이 들어서요. 죄송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궁금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화가 나서 한번 시원하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냐? 간섭이라니. 부모가 이 정도 물어보는 건 관심이지. 그리고 아무리 간섭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돼가지고 간섭도 못하냐? 어? 도대체 너 결혼하고 들어와서는 왜 이러는 거야? 결혼 전에는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아이라 좋았는데 도대체가 겪으면 겪을수록 어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그거야 아버님이 저를 보고 싶은 대로만 보셔서 그런 거죠. 자꾸 이렇게 화내시고 또 저희 힘들게 하실 거면 저희 그냥 돌아가 볼게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지 말만 쏙 해버리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며느리를 보고 저는 뒷목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에게 똑바로 말하라고 했죠. 너 당장 얘기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요즘은 그냥 일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괜히 창피하고 예민해서 저러니까 아빠가 좀 참아주세요. 제가 집에 가서 한 번 또 뭐라고 할게요.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깐난쟁이 때부터 봐주는 곳이 다 있어서 거기에다가 애 맡기고 집사람이랑 저 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 정말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지만 아들 녀석을 봐서 참았습니다. 근데 그 참았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지난 듯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네일아트 공부도 해서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정신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아빠 혹시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집에다가 이혼 서류만 놓고 사라졌다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혼 소장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짐이고 뭐고 다 빠져 있어요. 아빠한테 연락 간 거 뭐 없었어요? 뭐야? 없었지. 그런 거 전혀 없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소장이라니. 이혼 소장에 짐까지 다 뺐다는 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이제 정말 어떡해요? 아들은 거의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전화 통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아빠, 그동안 이 여자 행동이 좀 이상했었어요. 일한답시고 가게에서 늦게까지 야근한다고 하는데 애 보고 집에 있으면 밤 10시 넘어서야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애 데리고서 가게라도 가면 가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을 때도 많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내는 신용카드 한도가 약해가지고 저한테 카드 열어달라고 해서는 제 걸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빚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저 정말 어떡해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가게 핑계를 대면서 아들 녀석에게 돈을 거의 1억 넘는 돈을 빌려갔었고 그것도 모자라 카드를 아들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하나도 갚질 않아서 아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이 더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고 비통함이 그냥 느껴지더군요. 한 번은 이런 싸움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여보, 가게가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할까 봐. 그래서 말인데 나 인테리어 좀 바꾸게 한 1,000만 원만 좀 줘봐. 뭐 많이도 아니고 그냥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좀 바꿔보려고. 뭐? 아니 무슨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이나 들어. 당신 처음에 가게 시작할 때는 소자본 창업이라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잖아. 아,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어떡해. 뭐야? 당신 지금 해주기가 싫은 거야? 내가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래? 다 우리 가족 잘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며느리의 성화에 아들 녀석은 하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게로 가보니까 인테리어가 전혀 바뀌어 있지 않아 물어보니 인테리어가 아니라
가게 부품들이나 장비들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며 그걸 바꿨다고 했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그쪽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장비를 바꾼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재료비로 200만 원 빌려가고 또 가게 꾸미는 비용으로 300만 원 빌려가고 하는 등 여러 번 돈을 빌려갔고 그것을 그대로 돈을 벌어서 메꿔놓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었는데 그게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었대요. 그렇게 최고조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며느리는 이혼 소장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아들은 그때부터 사라진 며느리를 찾겠다고 온 동네방네를 다 수소문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우선은 며느리 가게 주변부터 조사를 해서 샅샅이 뒤졌는데 그때 가게에서 네일아트 직원으로 한 명 놓고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그 여자와 대화한 내용이라고 알려준 건 이러했습니다. 아니, 사부님 진짜 불쌍하시네요. 사장님 그동안 바람 피웠었어요. 뭐, 저도 이건 좀 심증이기는 한데 맨날 그 우리 지하 1층에 있는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랑 같이 붙어 다니고 낮에도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손님이 술 냄새 난다고 사장님한테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게 이미지 다 망가지고 손님은 점점 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저까지 중간에 잘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완전 헐이다. 한번 그 스크린 골프 찾아가 보세요. 그 사장님도 없으면 둘이서 같이 도망간 거겠죠. 하여간 그 둘이 바람 피운 건 이 주변 사람들 다 할걸요? 맨날 팔짱 끼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언제 한 번은 저희 가게에 와 있던 적이 있었는데 저 몰래 둘이 애정 표현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님 창피한 걸 모르는 건지 암튼 그랬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정말 낙담을 하면서 그 스크린 골프 사장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돌아오는 이야기는 처참한 이야기뿐이었다고 했어요. 그 사장놈은 저희 아들 녀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이 인간들이 사람을 골로 보내려고 해도 유분수지 지금. 이봐, 나는 그 여자랑 아래 위에 있으니까 그냥 말투고 친해져서 밥만 몇 번 먹은 거지 무슨 바람을 피워 바람을 피우길. 남의 장사 말아먹을 일 있나? 어디 가서 그딴 소리 더 짓거리기만 해. 그럼 바로 모욕죄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꺼지라고. 아들이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찾아간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그 사장이 이렇게 화를 낼 뿐 어떠한 증거나 단서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추측하건대 이 사장과 만났어도 지금은 헤어진 상황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며느리는 그동안에 제 아들 녀석 외에도 여기저기 돈을 다 빌리고 다녔는지 우리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 빚이 또 어마어마한데 우리 아들도 피해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정말 몇 달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랑도 같이 있는데 전화가 또 온 듯 싶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돈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그 여자한테 가서 받으세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당했다고. 다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해서 돈 얘기 꺼내봐. 그땐 나도 진짜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그 순했던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들으면서 저는 왜 도대체 사람 하나가 집안으로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힘들어져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 딸도 우리 첫째 녀석의 모습을 보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빌린 돈들은 아들이 갚지 않도록 다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들 녀석 이름으로 생겨난 빚이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찾아갈 방도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지 처가에도 연락을 해봤지만 그쪽도 완전히 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집까지 찾아갔었는데도 언제 이사를 간 건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참 그걸 보니 진짜 얘는 작정하고 우리를 속인 거구나 싶어서 비통하기 짝이 없었죠.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아들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위해 며느리가 만들어 놓고 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육아는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우리 부부가 다 도와주고 있었어요. 어차피 아들이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누라나 제가 손주를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쭉 했을 뿐이었죠. 대신에 우리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빚을 회복하고 자신의 자식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덕분에 빠르게 아들은 회복해 나갔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들도 나름 빚을 거의 정리하고 손주도 잘 키우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우리 아들과 가족들에게 폭풍 같은 시간들을 선사했던 며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행방을 찾는 걸 거의 포기한 채 잘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저희 부부도 아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서 지내고 있던 도중 한 산악회 운전을 맡아서 하게 되어 일을 하러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 상황은 바로 5년 전 우리 아들에게 큰 폭풍을 선사한 채 떠나갔었던 전 며느리가 그 산악회 회원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바로 서로를 알아보는 게 좀 어려웠는데 저는 누가 봐도 저 여자가 내 며느리였던 사람인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스로 탑승을 하더군요. 일단 저는 며느리를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잘 됐다 싶어 기회를 틈타며 백미러로 계속해서 며느리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버스에서 틀어준 신나는 노래에 맞춰 거기에서 춤도 추고 술 마시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힘들어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놓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열이 있는 대로 나는 거 있죠? 그간 우리 아들은 힘들다며 우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여리고 착한 내 아들인데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을 혼자 감당하려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며느리였던 작자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편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나는 꼴을 더 볼 수가 없어서 노래를 확 꺼버렸고 그때부터 그 웃는 얼굴에 침을 아주 제대로 뱉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사용 마이크를 들고 저의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아, 마이크 테스트. 여러분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말로 찾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이 버스 안에 승객으로 타고 있어 그 여자에게 바로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야, 김영수, 너 나 알지? 나 네 전 시애비다. 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진짜로 보는구나. 그렇게 우리 아들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지 아들 손주 다 버리고 넌 여기에서 이렇게 신나게 춤추면서 아주 잘 놀고 있구나. 너 아주 잘 만났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며 승객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흉이자 이 사건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저의 말을 듣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 여자가 내 아들에게 한 짓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들 돈 무려 1억 3천만 원 가져다 써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빚만 내고 도망가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자를 제대로 낸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손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런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가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언제 또 사기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들 제 얘기 잘 듣고 조심하세요. 당신들도 우리 아들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저 여자 최대한 멀리 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니까 이제는 대놓고 승객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에서 진짜냐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친히 대답해 주었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내가 설마 내 아들 놓고 이런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 놓고 바람까지 피웠더라고요. 우리가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지. 이 여자랑 바람 핀 거 그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었다고요. 우리 아들 신세 망쳐놓고 바람 피고서 지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여자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언제 이 여자한테 코 깨어가지고 인생 망칠지 모르니까 알아서들 피하세요. 알아서들. 지금 같이 춤출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더 난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반응으로 더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남자가 흥분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저 말 다 진짜야? 어? 다 진짜냐고? 오빠, 아니야. 그런 거 다 아니라고. 저 남자 내 옛날 시아버지 맞는데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저 얘기 다 내 얘기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런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나한테 증거 다 있으니까 궁금하면 내 핸드폰으로 연락하십시오. 내 번호는 010-262-77-땡땡이요. 언제든 전화하면 내가 그 증거 바로 다 대주고 인생 구제해 줄 테니까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야, 김영숙이, 너는 인생 똑바로 살아.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에 2명의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못 가게 2사람을 막았지만 잔뜩 흥분한 채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오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저 여자가 진짜로 아저씨 아들 돈 다 떼먹고 튄 거 맞아요? 나 지금 저 여자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요.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 저도예요. 저도 쟤한테 지금 2천만 원 빌려줬다고요. 증거 보여주세요. 당장 그 증거 좀 보여달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5천만 원을 빌려줬다던 남자는 전 며느리와 애인 사이로 발전하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상황이었고 두 번째 2천만 원을 빌려줬다던 여자는 저의 전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한테도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2천만 원을 빌려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돈을 빌린 인간이라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그 뒤의 이야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 전 며느리는 알고 보니 그 사람들에게 강남 쪽에 노른자 건물이 있다며 속이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 실체가 밝혀지자 전 며느리는 저한테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저한테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나 안 가. 당장 세워요. 여기에서 세워달란 말이에요. 전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차를 세워달라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고 하도 난동을 피우기에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우선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내리고는 택시를 타고 가버리는 듯 했죠. 그 이후에 저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어느 정도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서로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하고는 그걸로 만족하자 싶어 그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역시 그 인성 어디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전 며느리는 그때 그렇게 사라진 이후로는 완전히 잠적을 해버린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며느리였던 작자는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빌려놓고는 또 하나도 갚지 않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자 그대로 잠적을 다시 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그 관광버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알려줬던 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연락을 해서 찾아온 거였죠. 그때 저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저지른 일들을 전부 다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사람은 피해자들까지 다 모으고 있는 중이었고 그 피해자들과 함께 며느리를 고소를 해버린 상황이었죠. 지금은 근데 쥐새끼처럼 잘 숨어 있는 것 같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핸드폰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 대포폰이었는지 추적이 안 돼서 결국에는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었고 그래도 결국에는 꼬리가 잡혀서 경찰에 넘겨졌는데 고작 1년 6개월 정도 징역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적게 벌을 받아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운 좋게 우리 아들의 복수를 제가 제대로 좀 해준 것 같아 그때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또 원래는 며느리 행방을 찾지 못해 고소도 제대로 못하고 이혼 소송도 겨우 마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소송도 따로 아들이 걸어서 지금은 진행 중이랍니다. 언제까지 남의 등쳐먹고 도망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간과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 끝이 파멸이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징역까지 살게 된 며느리는 이제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소식도 더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다만 이 양육비 소송한 것만 잘 끝나서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오래 살기보다는 잘 살기를 바라라고요. 이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 저는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에게 잘 사는 방법, 착하게 선하게 사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며느리였던 여자처럼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입히지 않는 인생들이 되도록 어른으로서 길잡이 노릇을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잘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